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 사장님, 네네. 오늘은 또 어떤 책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소녀. 요즘 조선시대 역사에 관해 공부를 하고 있었사옵니다. 아니 요즘 이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그 역사 소설이 참 재밌더라고요. 제가 쓴 책이 아니네요. 어디 갔죠? 어딘가에 있어요, 여기 네. 책 보고요. 그런데 역사 소설을 읽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조선시대에는 뭐 의정부나 승정원 등 다양한 일을 하는 그런 부서가 있었잖아요. 건설과 관련된 그런 부서도 따로 있었을까요? of course, 당연하죠. 뭘? 자, 오늘 장르는 역사 얘기하신 김에 역사물 한 편 한번 우리가 찍어보시죠. 자, 무려 1000년 전으로 우리 한번 타임머신 타고 가볼까요? 삐루루루루루 딴! 한반도의 오랜 건설 역사에 관련된 이야기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은 건설 기술인들의 직급을 아주 세분화해서 구분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과거에도 건설 기술인들을 직업으로 구분했을까요? 예, 맞습니다. 요즘은 건설 업무 내용에 따라서 건설 기술인을 구분하는데요. 설계와 엔지니어링 업무를 담당하는 건설 기술인, 네. 그리고 시공을 담당하는 건설 기술인, 또 건설 사업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 기술인 등으로 구분하고 또 각각 기술 등급에 따라서도 세분되어 있어요. 그럼 과거에는요? 당연히 과거에도 이제 직업과 이제 직급도 있었는데 이제 삼국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조 건축물이 이제 굉장히 이제 붐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뭐 궁궐뿐만 아니라 특히 사찰 건물도 대부분 목조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수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 대우가 상당히 좋았어요. 이 통일신라 같은 경우에는 도시 행정을 관장하는 전읍서라는 관청이 있었는데 전읍서에는 무려 70인의 전문 목수가 있었습니다. 와,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나라의 중요한 건물들을 만들다 보니까 목수들이 대우가 좋았네요. 그럼요. 네. 조선 초기에는 그 역할이 더 커집니다. 그 조선 초기에 완성된 법전, 그러니까 조선의 헌법이죠. 경국대전에 따르면 이렇게 또 딱 정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공감, 요즘으로 치면 국토교통부거든요. 여기에 60인의 목장, 그러니까 목수 일을 하시는 목수를 상비 늘 거기서 근무하도록 그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또 세종 때는 서울 숭례문에 그 재건 기록이 있는데 거기에 네. 따르면요. 대목수, 그러니까 목수의 약간 짱이죠.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가 빠르게 얘기야. 네, 목수 중에 짱. 대목수가 이제 직급이 이제 정오품인데 건대에서는 판검사 서기관급이에요. 그 목수 일을 하시는 분이요. 네. 하지만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이제 궁궐과 관아 등 이제 큰 목조 건물을 더 이상 안 짓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와는 약간 이미지가 조금 달라지게 된 것도 현실이에요. 하지만 그 시대에는 판검사급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말 그대로 엘리트급이었네요. 현대 건설 기술인에 대한 이미지를 과거처럼 끌어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들의 제일 큰 덕목은 수치에 엄격하고 밝아야 하며 또 고금에 뛰어난 건물에 대한 지식을 지녀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암기력이 탁월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게 듣기만 해도 어떻게 보면 전문가적인 포스가 이제 흐르잖아요. 네. 우리 건설 기술인에게도 이 주먹구식이 아닌 정확한 수치에 근거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 이미지를 심어주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17세기 조선 후기 같은 경우에는 공사 전체를 주관하는 건설 기술인을 도편수 또는 도변수라고 했는데 목수 도편수, 석수 도편수 등등등 이 직종별로 도편수가 조직화됐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시대에 따라서 건설 기술인들을 부르는 이름도 달라진 거네요. 그렇죠. 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선공감이라는 곳 기억나시죠? 네. 이게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 토목을 관한 일들을 관장하기 위해서 설치됐던 그 관공서인데 조선의 헌법 경국대전에 따르면 토목과 선공을 관장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장려를 한 거죠. 또 조선시대 대표적인 기관이 이제 그 개천도감이라고 있습니다. 개천도감이 도성 내에 있는 개천공사를 관장하는 그런 관공서였는데 이 조선 초기에는 3차례의 큰 홍수가 있었어요. 그 홍수를 겪고 난 다음인 1411년에 설치가 됐었거든요. 그 다음해인 1412년, 태종 12년이죠. 킬방원이요, 이방원. 네, 킬방원. 네.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모두 무려 총 52,800명의 인부를 투입해서 대대적인 공사를 실시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개천이란 말이요. 네. 이게 뇌를 파내다는 뜻인데 이게 자연 상태의 하천을 정비하는 토목공사를 개천이라고 원래 불렀어요, 이게요. 네, 그렇군요. 근데 과거에는 제일 중요한 게 아무래도 임금이 계신 궁궐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그러면은 이 궁궐을 담당하는 궁궐 설계는 또 누가 했을지 궁금해요. 네, 앞에서 얘기했던 그 선공감은 주로 예. 기존 궁궐의 수리를 맡았고요. 이제 방대한 규모의 궁궐은 임시 기구인 영건도감을 설치해서 건립했다고 해요. 영건도가. 그 영건도감에는 그 우두머리가 이제 제조라고 불리는 그 총지하는 낭청, 그리고 감독관인 감역관, 현장에서 장인을 총괄하는 패장이 있었는데요. 패장 아래는 편수와 목장, 석장, 또 미장, 야장 이런 장인들이 이제 수록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궁금했던 점은 과거에 건설할 때 나무만큼이나 많이 쓰이는 게 또 돌이잖아요. 돌 같은 건축 자재는 어디서 또 어떻게 관리를 했을까요? 부석소라는 그런 관청이 있었어요. 부석이란 말 자체가 돌을 뜨는 일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돌을 떠서 필요한 형태로 딱딱딱딱딱딱 가공하는 곳이 이제 부석소라는 관청입니다. 특히 조선 후기에는 이제 산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왕과 왕비의 무덤을 만드는 자리를 산릉이라고 하는데 이 산릉을 조성할 때는 이제 대부석소, 소부석소로 이제 구분해가지고 임무를 이제 나눴다고 하죠. 네. 대부석소 같은 경우에는 능과 능 주변에 있는 석물들, 무인상, 문인상 있잖아요. 이거를 담당을 하고 이 소부석소 같은 경우에는 능 바로 앞에 보면 정자각이라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실, 뭐 여러 가지 그 기구들을 네. 보관하는 것이요. 이거 건물을 만드는 초석을 만드는 석재를 제작하는 일을 맡았다고 하죠. 네, 이 부석소에는 이제 제일 중요한 석수, 바로 돌을 전문으로 가공하는 사람이거든요. 판목에 글을 새기는 각수 이런 사람들이 소속돼 있었습니다. 네. 이 대부석이라는 용어는 1600년에 이제 인산도감에서 대부석을 운반하는 문제가 이제 불거졌어요, 한번요. 그 조선왕조실록에 처음 등장을 했는데 관아에서 이르기를 대부석을 조기에서 가져와야 하는데 본래 정한 5,000명 외에 4,000명을 더 뽑아 주시옵소서. 어머나, 그러니까 5천 받고 4천 더. 어허, 이거 네. 조선왕조실록을 얘기하는데 무슨 여기 타짜가 나옵니까? 아니 일꾼을 말 그대로 그렇죠. 더 땡겨 오자고 한 이거 거잖아요. 땡겨오다니.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네. 네. 아이고. 이제 왕의 그 능을 만드는 그 장소를 이제 산릉이라고 하거든요. 네. 7세기 초엽에 이제 산릉역을에서는 대체로 이제 8,000명에서 9,000명의 역군, 일꾼들은 이제 한 달에 징발하는 것이 관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복궁 영건일기에 따르면 경회로 석주, 기둥 하나를 금위대장 이경하가 휘하에 자원한 병사 300을 데리고 삼청동에서 떼내서 묶어서 끌고 왔고 으쌰 고대. 하루 반 동안 끌어와가지고 와. 궁 안으로 갖고 왔다고 합니다. 아 근데 이만큼의 이제 일이 들어가는 일이면 재료도 엄청 사용이 됐다는 건데 여기에 쓸만한 석재들은 삼청동 말고 또 어디서들 구해 왔는지 너무 궁금해요. 막 길에서도 가져오고 뭐 산에서도 데려오고 뭐 이런 건가요? 근데 그 한양 도성 내에서는 석재 채취는 이 도성의 이제 풍수 지형을 보호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었고요. 석재는 주로 이제 서울의 교회인 서교하고 동교에서 조달됐는데 서교는 17세기, 18세기에 그리고 또 동교는 18세기 후반부터 정말 빈번하게 이제 채석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네. 그 채석장 얘기 나온 김에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네네. 정말 수락을 잘하는 산이죠. 수락산에 가시면요. 거인 손자국 바위라는 빵 큰 바위가 있어요. 뭐예요? 정말 거인 손자국처럼 생긴 그 모양이 있는 바위인데 네. 참 전설 잘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옛날에 거인이 수락산에 살면서 온갖 동물들을 지켜줬다고 해요. 토끼야 이리 와라, 멧돼지야 이리 와라. 지켜줬는데 네. 개발의 칼질로 수락산이 이제 파괴가 되자 수락산을 버리고 떠났다는 이야기 전설이 있다고 해요. 내가 간다! 빵! 잘 있어라! 자, 그럼 부석소에서 건물 지을 때 필요한 돌을 미리 만들어 놓고 옮겨서 조립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요즘 건설업계에 부는 그 새바람이 타현장 건설 들어보셨죠? 표준화된 모듈러 유닛을 공장에서 제작한 다음에 맞아요. 현장으로 운송해서 조립하는 공법이에요. 이제 부석소랑 이제 비슷한 맥락이죠. 그런데 그 생각은 못 해봤네요. 그렇죠. 네. 탈 현장 건축 공법은 이제 사이트를 벗어난 거지 않습니까? 네. 요즘 뭐 화두가 되고 있는 건설 그 공법이라고 하는데 주로 이제 병원,
호텔, 학교같이 이제 구조와 형태가 간단하고 좀 약간 쉽게 말하면 이게 찍어낼 수 있는 그 표준화된 거죠. 네. 이런 데 많이 활용이 된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시간도 절약할 수가 있고 날씨 같은 외부 요인에 대한 그 영향도 적게 받아가지고 안전에도 솔직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부속사 비슷한 공법이 바로 PC 공법인데요. PC 공법이란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약자를 의미합니다. 콘크리트 건축 자재를 공장에서 생산한 공법인데요. 공장에서 콘크리트 부재를 미리 만들어서 현장에 운반해서 조립하면 품질이 고르고 또 공기를 앞당기는 장점이 있습니다. 미리 이제 만드는 거죠, 이걸요. 이 PC 공법이 의외로 1970년도 초에 우리나라에 이미 도입이 됐다고 합니다. 그 1988년 손에 손잡고 올림픽. 벽을 넘어서 올림픽 이후에 이제 신도시 건설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택이 이제 대량 공급이 돼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날씨와 상관없이 빨리 많이 지을 수 있게 된 거죠. 네. 그러면 PC공법이 도입되기 전에는 현장에서 콘크리트 구조물을 직접 만들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RC 공법이라고 하죠. 이 RC 공법은 현장에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던 거푸집을 설치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공법인데 이 모든 공정이 이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니까 PC 공법보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고 또 품질 관리가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요즘에 와서는 건설 현장에서 건축 폐기물하고 또 CO2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미래 친환경 공법으로 탈현장 건설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와 견주어도 손색 없을 정도로 신기한 과거의 건설 기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더 재밌는 이야기가 많이 남아있더고요. 자, 여기서 예. 장르 체인지, 장르 변경 들어갑니다. 예. 2부에서 말씀드릴 건데 왜요? 바로 아닌가요? 바로 아닙니다. 네, 또 오늘도 밀당을.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네네. 2부에서는 건설 위인전을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데 일본의 최장수 건설기업 곤고구미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거를 백제인이 세웠다는 썰이 있다는 거 아셨나요? 몰랐어요. 아시나요? 다음 편의 과거의 건설 이야기보다 더 놀라운 건설 위인전 들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들으면 좋을 텐데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건설 위인전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차를 준비했지 마차 타고